2부 시작합니다. 프로이트의 고민과 포로가 된 융. 쿠에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빈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프로이트의 최면요법은 최면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말하면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이었다. 프로이트가 최면적 암시법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는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증 환자일수록 암시에 의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는 최면 치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좀 더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면이란 방법에 의지하면 자신의 문제와 마주 서서 인식하는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이었다. 프로이트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와 마주 서서 저항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문제를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료자에 의한 심리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조작으로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최면을 포기하고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여 치료를 실행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혼자는 치료자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며 집착하거나 연애 감정을 품었고 또는 반대로 치료자에게 반발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전이라 불렀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이상화하며 호의를 품는 경우를 양성전이, 반대로 화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를 음성전이라고 한다. 더욱 골치 아픈 문제는 전이 감정을 갖게 되면 치료자도 그에 호응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인데 바로 역전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환자가 치료자를 이상화하거나 연애 감정을 갖게 되면 치료자도 거기에 휘말리기 쉽다. 반발이나 적의를 품게 되면 어느새 치료자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 환자를 싫어하게 된다. 환자가 투영된 존재, 가령 환자가 싫어하던 아버지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전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가가 치료의 성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형적인 사례가 카를 융이다. 그는 환자였던 여러 여성들과 도를 넘어선 관계를 가졌다.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융은 전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셈이다. 은행 강도를 만든 교묘한 최면술. 최면에 의해 꼭두각시가 되어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지른 하프루프. 본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는 심리 조작. 최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앨런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면 상태에 놓인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었다. 최면 상태에 놓이면 복잡한 지시나 방대한 자료를 별 어려움 없이 기억하고 한자 한자 모두 뚜렷하게 떠올렸다. 게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만 본인은 자신이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다시 최면 상태에 빠졌을 때만 그 기억을 꺼낼 수 있었다. 암호를 정해서 자물쇠를 잠가놓으면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천재 밀턴 에릭슨의 등장과 더블 바인드 기법. 천재 에릭슨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정신분석이나 종래의 최면 치료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기법을 만들어냈다. 그 기법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심리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응용되었다. 에릭슨이 사용한 기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더블 바인드다. 상대가 무언가 해주기를 바랄 때 그 일을 할 생각이냐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택지를 준비해 질문하는 방법이다. 복수의 선택지가 제시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같은 결과로 유도된다. 이 기법은 영업이나 판매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자동차를 살까 말까 갈등하는 고객에게 이 장치를 달아놓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색깔은 흰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강력해서 이전에 몇 번이고 당했어도 매번 또 당하게 된다. 더블 바인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을 때 노골적으로 공부하라고 독촉하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더블 바인드 기법을 사용해서 국어와 산수 중 어느 쪽부터 할까? 그 숙제는 엄마와 함께 할래? 아니면 혼자서 할래? 라고 물으면 아이는 대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고 순순히 책상 앞에 앉는다.
더블 바인드는 함이라 불리는 기법 중 하나다. 인간의 마음은 불가사의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말을 들으면 명령받았다고 받아들여. 마음속에서 저항이 생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하거나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말하면 저항감이 생기기 어렵다. 어느 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10대 소년이 에릭슨을 찾아왔다. 에릭슨은 소년의 말을 경청한 뒤 단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너의 행동이 얼마나 변할지 상상조차 못하겠는데. 에릭슨의 말은 소년이 변하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단정짓지도 않고 있었다. 실제로 간단한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소년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했다. 2장에서 예스세트라는 기법을 소개했다. 이 예스세트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도 에릭슨이다. 이 또한 저항을 돌파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여하튼 노 대신 상대가 예스 라고 답하도록 유도하면 상대의 저항을 없애고 본심에 다가서거나 결단을 좌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에릭슨은 단정적인 뉘앙스를 없애기 위해 부가의문문을 즐겨 사용했다. 예를 들면 그와 헤어지고 싶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죠? 라고 묻는다. 또는 그와 헤어지고 싶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와 같이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한다. 이렇게 하면 오뇨. 라고 부정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저항하는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거리감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저항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화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말하고 싶지 않다고. 꽤 분명하게 말해주는구나. 의지가 강해서 좋아. 예전부터 이렇게 단호한 성격이었어?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라면 말하고 싶지 않다는 저항에 공감해주면서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말하고 싫지 않다고. 혹시 화내고 있는 거야?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말해줘 하며 배후에 있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방법도 유용하다.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 그게 그렇잖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참 난처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주면 좋겠어. 조작하지 않는 조작.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상대를 지배하며 주체성을 빼앗고 마음먹은 대로 조작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지닌 존재로 인정해서 결과적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방법이다. 물론 그 중간 단계도 있는데 상대의 감정이나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양극에 있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심리조작이라고 불리는 상태는 전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실행되는 심리조작 기법은 이처럼 언뜻 봐도 분명한단 심리조작을 당하는 본인을 제외하고 심리조작이 아니다. 반대로 본인의 주체성이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기 위해 중립적인 선의의 제3자라는 입장에 서려고 한다. 고객에게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사게 하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등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그리고 고객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객이 스스로 적합한 상품은 없는지 물어오게 된다. 판매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고객이 먼저 사고 싶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다. 중립적인 선의의 제3자로서 상담을 하는 중에 상대의 니즈를 완전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신뢰도 획득하는 방법은 상대를 강인하게 조종하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방법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 연애나 사교의 자리에서도 이런 자세는 안전하고 유효한 접근 방법이다. 자신의 속셈이나 진정한 관심을 들키지 않고 선에 친절한 제3자로 봉사한다는 자세가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5장 행동은 어떻게 조종되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파블로프의 실험. 4장에서 최면이나 암시를 이용하여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토대로 한 심리조작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 기술은 최면이나 암시로 교묘하게 이성을 마비시키며 차츰차츰 지배력을 확대시켜가는 방법이다. 또 다른 유형의 중요한 심리 조작 기술이 있다. 무의식이 아니라 행동에 작용을 가하여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혹은 행동심리학이라 불린다. 간단하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으로 원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행동의 성형수술이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인격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세뇌라고 불리는 기술과 직결된다. 최면술이나 암시에 의한 심리조작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근대적인 심리조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술은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된 러시아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사회는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도 여전히 구세력의 전통이나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진정으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과 구세력의 사상을 개조해야 했다. 비록 그때 안성맞춤인 새로운 기술이 러시아에 등장했다. 그 기술은 이반 파블로프라는 천재 생리학자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잘 알다시피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배를 울리면 그것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는 조건 반사를 발견한 학자다. 레닌은 연구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특히 파블로프에게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레닌은 실로 흥미로운 이야기다. 라며 감상을 피력하고 파블로프에게 크렘린궁에 잠시 손님으로 머물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의 개요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파블로프는 석 달에 걸쳐 400쪽의 보고서를 정리해서 제출했다. 레닌은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고 파블로프를 불렀다. 단 하루 만에 보고서를 모조리 읽은 것이었다. 그는 매우 감격한 표정으로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 말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먹이를 주기 전에 배를 울리는 것을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조건 형성을 하면 원래 생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벨소리에 의해 생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먹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불리는 행동 조작 기법이다. 조건 형성은 연합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는 관계가 없던 두 가지 현상이 몇 번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 관계를 맺게 되고 원래 관계가 없던 자극에 의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뇌에 자동적으로 회로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 원리를 응용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생활과 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해놓고 다음 행동이나 생각으로 전환시킬 때 신호가 되는 자극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해놓은 음악을 틀거나 배를 울리는 행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건 자극을 안정제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좋은 상황일 때 행하는 말이나 동작과 같은 긍정의 제스처.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조건 자극이 된다. 힘들거나 남담했을 때 긍정의 제스처를 취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꾸로 대응한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했던 대로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대응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의지할 곳을 잃게 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 역설적 단계 조건 형성도 심리 조작의 중요한 기술이지만 파블로프는 세뇌와 관련된 더욱 중요한 발견을 했다. 개는 벨소리를 들으면 먹이를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침을 흘리는데 파블로프는 이 단계를 등가적 단계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단 조건 형성이 된 위라도 배를 울리고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일관성 없이 대응하면 점차 침을 흘리는 반응도 제멋대로 변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즉 벨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게 된다. 게다가 작은 벨소리에는 크게 반응하면서 큰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등 반응이 거꾸로 나타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파블로프는 이 단계를 역설적 단계라고 불렀다. 역설적 단계는 혼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의 규칙이나 틀을 믿을 수 없게 되며 진행해야 할 방향이나 믿어야 할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즉 기존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뒤흔드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측된 사건이 안정제로서 작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건은 불안감을 높인다. 실제 세뇌에서는 일단 안정제로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갑자기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그런 심리 상태에 놓이게 해서 긴장이 높아졌을 때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넌지시 알려준다.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불안한 상태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타협하고 상대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이것은 변덕스럽고 지배적인 인물이 의존적인 사람을 조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배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이 안정제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지배받는 사람은 어느샌가 이 안정제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상대에게 헌신하게 된다. 역설적 단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조작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세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초역설적 단계. 파블로프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놀랄만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1924년 레닌그라드의 대홍수가 덮쳐 파블로프의 실험실도 피해를 입었다. 실험용 개들은 도망치지도 못한 채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구조되었다. 벨소리를 들어도 개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믿을 수 없게도 몸에 배어있던 조건 반사가 없어진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조건 반사를 없애버렸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번 조건 형성을 조작하여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우리의 물을 흘려보내 개들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하자 역시 조건 반사가 없어졌다. 학습된 조건 반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개의 성격이 정반대로 바뀌곤 했다. 얌전하던 개가 난폭해져 사람을 물거나 반대로 난폭하던 개가 얌전해지기도 했다. 극한 상태로 내몰렸던 경험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행동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이 해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쓰기 쉽게 된다. 세뇌를 당할 때나 자발적으로 괘씸할 때 어떤 극한 상태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극한 상태가 없으면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선종에서도 수행할 때 스승이 제자를 대하는 방법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학대에 가깝다. 이 불합리한 학대 행위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새로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식이나 직위 등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같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극한 상태가 필요하다. 세뇌와 종교적 수행은 종이 한 장 차이의 행위이며 그것을 통해 해탈과 세뇌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딴 사람이 된 추기경과 전쟁 포로들. 파블로프의 연구는 미국으로 건너가 행동주의라고 불리는 심리학 영역을 발전시켰다. 행동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왓슨이나 그 후계자 버러스 스키너가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그들은 파블로프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단순하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칭찬 기분 좋은 자극을 해서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벌불쾌한 자극을 주어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수미일관되게 실행하면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고 잘못된 행동이 감소한다. 행동주의는 인간적이라고 하기 힘든 면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했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 형성 조작이 정말 단시간에 인간의 사상이나 신조까지 바꿀 수 있을까?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이미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되었다가 5주 후에 돌아온 신학자와 추기경, 한국 전쟁에서 중국의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 마치 로보토미 전두엽 백질. 절제술라도 받은 것처럼 주체성과 인격을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 조종되는 좀비가 되어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실행된 심리조작 기술에 대한 조사가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에서 진행된 방법의 1단계는 저항을 없애고 부드럽게 만드는 기간이었다. 감금 완전 차단, 고독, 형편없는 식사와 추위, 밝은 불빛 등 4에서 6주 극도의 불안, 환각. 2단계는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단계. 원하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잘못이나 죄상을 털어놓으라고 지시한다. 주로 글로 쓰게 한다. 대체 자신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불확실한 사실이나 자기 변호적인 사실을 쓰면 눈앞에서 북북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한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며
앞에서 썼던 사실과 모순되는 사실을 써도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뒤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처벌과 칭찬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사이에 글을 쓰는 사람은 무엇이 사실인지는 어찌 되든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고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고백하면 좋을지만 생각하게 된다. 상대의 미묘한 반응의 차이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눈치채고 내용을 거기에 맞게 쓰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이전에 갖고 있던 신조나 존엄 따위는 어찌 되든 상관없고 단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남게 된다. 가령 그것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자백이든 목숨과 명예를 빼앗는 일이든 개의치 않게 된다. 자신이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신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물이 된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사실을 조작해 고백하고 그 사실을 어떡하든지 신문관이 믿게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지극히 효율적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납득하게 된다. 여기까지 심리조작의 기술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